김용태입니다. 지금 민주당 작전이 좀 변경되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얼마 전까지 은행마저 재벌 줄래에서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외국한테 많이 넘어가 있는 은행 깡그리 다 외국 줄래로 지금 작전이 잠깐 변경된 것 같은데, 이런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좀 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산분리 규제 개혁 문제는 국회 내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께서 어려워하십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 쉽게 접근,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이 규제에 대한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산분리 규제가 도입된 것은 1920년대 엄청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당연히 리스크를 감수하지요. 근데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리스크를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기업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것이 은행에 영향을 미추어서 결국 은행에 돈을 넣은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지요. 따라서 산업자본을 은행과 일정 정도 분리해야 한다는 이런 소위 당위성이 대두되어서 이제 규제가 생긴 거죠. 제가 윤창현 공수님께 묻습니다. 미국은 얼마 전까지 몇 %까지 금산분리 규제를 내왔습니까? 예, 5% 이하면 지배력이 없다고 본다고 해놓고 이제 폴리시 스테이트, 아까 김 교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10% 이하면은 지배력이 사실상 없다고 본다. 예, 알겠습니다. 10%까지 왔죠. 예. 반면 유럽은 몇 %까지 금산분리를 내왔습니까? 유럽은 이탈리아 같은 데는 15% 정도, 그 다음에 대략 한 20%까지는 가능하고. 예, 그러니까 10%까지는 자동적으로 되고 그 이상은 당국의 적격성 심사에 따라서 각국마다 다르지만 어떤 데는 100%까지 허용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걸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금산분리 규제 역사를 한번 보지요.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62년 은행에 대한 국유화를 단행합니다. 이를 1982년 은행 민영화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8%로 금산분리 이 규제를 넣습니다. 이를 1995년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업을 키우는 차원에서 오히려 산업자본에 대해 4%까지 강력하게 규제합니다. 그럼 왜 정부는 이렇게 세계에서 유례없는 금산분리 규제를 시행해왔던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아마 정책금융의 필요성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책금융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정부가 기획을 해서 은행을 이리저리 동원해서 기업에 돈을 대주는 거지요. 그럼 기업은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일으켜서 몸집과 경쟁력을 키웁니다. 물론 이런 정책금융이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죠. 현재 한국의 유수의 대기업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아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윤창현 공수님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세계화가 진전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정비는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계속 놓치다가 이제 97년 IMF 사태를 맞게 됩니다. IMF 사태를 맞으니 우리나라 은행들이 부실해지면서 넘어갔지요. 이때 사실 이러한 은행들을 떠받쳐서 받아줄 수 있는 국내 자본이라는 게 산업자본밖에 없었는데 규제로 막혀있다 보니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4%의 규제로 막혀있다 보니 우리 자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해외 자본에 다 팔려버린 것이죠. 그 실상은 이렇습니다. 현재 신한은행 54%, 제일은행 100%, 하나은행 68%, 외환은행 75%, 국민은행 58%, 한미은행 100%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은행입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금산분리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2007년 당시 정부 여당은 유럽식 모델, 즉 10%까지는 자동으로 되고 당국 적격성 심사만 통과되면 100%까지 가질 수 있다는 법안을 냈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시간에 쫓겨서 이 법안이 폐기됐죠. 김상조 공수님께 묻습니다. 김상조 공수님께서는 당연히 2007년 당시 정부 여당 안에 공식적 아니면 혹은 비공식적으로 반대하셨겠지요?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김태동 진수님께서 당연히 그 당시 반대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창용 부위원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본회의장에서 빼주는데. 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 개혁은 몇 %까지입니까? 4%에서 10%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 수준도 역시 최고 수준의 규제 수준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김상조 교수님이나 김태동 교수님이 우려하는 그런 우려점을 고려하면서도 지금 너무나 엄격한 규제가 가지고 있는 코스트를 감안할 때 10% 정도면 저희 감독 수준으로서 충분히 이런 우려 그 사항을 막을 수 있는 10%라는 것도 여전히 세계 전 최고 세계적으로는 수준이죠. 최고 수준으로 보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금융 위기 와중에 금산 분리 규제 개혁을 하려 하는가라는 반대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전 세계를 강타한 동유럽 금융위기, 이것은 아마 세계적 금융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작년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15%로 이 규제 개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과 산업자본을 떼어놓는 게 국민을 위해서는 지고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금융자본 내에서도 자기들끼리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산업자본 비율을 높여서 견제 및 밸런스를 높이자. 그리고 금융권이 부실하니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자본을 좀 끌어들이자. 그래서 산업자본 PAF를 확충해서 여기에 넣자. 이 말은 금융위기를 돌파하는 방식으로 금산분리 규제 개혁에 나섰다고 본인은 이해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정부 관계자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현재 세계 경제 상황을 볼 때 우리 금융기관들이 또다시 부실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자본 확충에 나설 수밖에 없거나 자기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현재 여건상 국내 금융자본이 이를 사는 게 아니라 또다시 외국 금융자본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진짜로 이제 대한민국 은행은 외국에 다 팔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확인할 것은 현 4%는 묶어놨어도 외국 금융자본이 한국 금융자본을 100%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미은행 같은 시티은행이나 이런 제1은행 같은 100% 외국인 금융자본이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지금 예전 금산분리 규제를 계속해서 갖고 있자는 주장은 언제까지 대한민국 자본에 대해서 손발을 묶어서 우리 은행을 외국에 다 팔리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은행마저 재벌 줄래라는 일부 시민 단체의 주장인데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분명하게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이창용 부위원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해외 자본과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저희는 해외 자본과 국내 자본을 차별하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여유 자금이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자본에 모아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나서는 사후적으로 외국인의 지분이 너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것을 완화해 주면 그리고 부작용을 막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면 이런 문제가 개선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